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정보보론 기본 이론반이죠. 그죠? 이론반에서 기본과 이제 심화편으로 나뉠 텐데, 기본반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OT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앞에 한번 찍었던 영상에서 군무원 시험, 그죠? 우리 지금 전산직 군무원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반, 그죠? 기본반이 있고, 뭐, 심화반까지 해서 이제 이론반을 끝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기본반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차례라든지, 뭐, 공부 방법 간단히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장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정보보론 OT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 좀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정보보론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어떤 과목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방법 더 효율적인 거 있다면은 그 방법들을 이제 따라서 하시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할 때 이제 택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타일. 그런 방식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폭넓게, 그죠? 어떤, 앞으로 우리가 그 시험 볼 때까지 어떤 학습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제가 뭐 2002년부터 그죠? 노량진에서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군무원, 그죠? 전산지에 관련된 수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합격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생들을 봤을 때, 뭐 수석 합격생도 이제 몇 명 봤고, 사실은. 그죠? 근데 그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공통점이죠. 물론 이제 뭐 노량진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강생들이 많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분명히 합격하는 분과 이제 또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 그죠?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합격의 문이 넓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합격을 시키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합격하는 인원들도 이제 계속 보지만 시험에 안 되는 인원들도 많이 보고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뭐 1년 만에 합격해서 뭐 제일 빠른 뭐 분들은 뭐 한 4개월, 6개월에 합격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굉장히 독하게 공부하는 분들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죠? 시험을 봤는지 안 됐다가 이제 뭐 다음에 시험 봐서 합격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약간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어떤 마인드, 그 마음이라든지 그죠? 공부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어떤 전략, 학습 전략을 좀 바꿔서 또 좋은 결과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토대로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필요하다면은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정보보호론 소개죠. 그래서 정보보호론 과목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반, 기본 이론반을 보면서 다시 이제 정확히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볼 때는 좀 생소하더라도, 앞으로 저걸 배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런 용어가 있나 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정보보론 내용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예요. 뭐 저도 공부할 때 계획표를 갖다가 물론 짜본 적도 있지만, 그걸 이제 계속 실행에 옮겨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제 합격생들의 어떤 공통점은 계획표를 굉장히 이제 잘 짜요. 그죠? 잘 짜고, 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와서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합격했던 분들 중에서는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그죠? 보통 일주일 단위로 많이 오는데,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계획표를 짜서 꼭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조언을 듣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수업할 때 이제 뭐 질문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수업 외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저를 좀 많이 괴롭히신 분들이 좀 빨리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해서도 이제 와서 얘기를 듣고 하면은 그 계획표 안에는 뭐 정보보호론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관련된 여러 과목이 이제 들어있는데 저한테만 조언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연간 계획표라든지 연간 계획표는 이제 어떤 큰 틀이죠. 내가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의 어떤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다.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근데 월간 있을 거고, 그죠? 한 달 동안 내가 이번 달에는 어디에다 중심을 두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이 있으면은 이번 달에 좀 중심을 둬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과목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1월 달에는 정보 보론만 공부를 하고, 2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커밀반만 공부하고, 이런 공부 형태는 안 돼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니면 2달씩 끊어서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쓰신 분들은 나중에 계획을 바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과목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만약에 이 두 과목을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 이거 말고도 과목이 더 있지만 정보보론을 만약에 1월 달에 주축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정보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 과목 넣어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보보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약에 5시간이다, 7시간이다 공부 시간 정했다면은 다른 과목도 분명히 1시간이든 30분이든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다 갖고 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계획표 보여주고 이제 저한테 조언 듣고 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주간 계획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간 계획표를 좀 우리가 잘 짜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계획표를 짜놓고도 이 계획표대로 이제 실행할 수 없게끔 돼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작심삼일 되는 거죠. 그죠? 시작했는데 처음에 위력이 넘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위력이 넘쳐서 공부량을 좀 많이씩 정하거든요. 하루 공부량을.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조금씩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리는 거죠. 공부량이. 계속 밀리다 보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리면은 계획표를 다시 짜야 돼요. 처음부터. 그죠? 다시 짜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계획표가 무의미해져요. 그죠? 굉장히 그거 갖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격생들 중에서도 이제 고득점한 친구들의 어떤 주간 계획표를 보면은 보통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 일이 있죠. 그죠? 토, 일이 있으면은 월화수목금은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표를 짜요. 보통 이걸 갖다 일요일날 짠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제 계획표를 다음 주 계획표를 쭉 짜는 건데, 그건 이제 보통은 월간이나 연간을 이제 한번 보고, 그죠? 이번 주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거죠. 그죠? 굉장히 자세히 짜요. 어떤 과목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계획을 쫙 짜놓고, 어떻게 보면, 이날 다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계획을 짜요. 그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을 짜요, 우리가. 근데 이거의 계획을 우리가 계획표 짜다 보면 주간 계획을 갖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쫙 넣죠. 특히 이제 주말 때는 예를 들어서 학원도 안 나오거나 다른 거 어디 갈 데 없다면은 공부량을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공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내가 공부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력이 좋은 분들도 주말에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어떤 시간표, 그죠? 계획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그냥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안 짜요. 그죠? 안 짜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진짜 한 10몇 년 전에 7급을 갖다 수석으로 합격했던 친구가 이렇게 짰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저도. 이 토요일을 딱 비워놓는 거를. 그죠? 저도 예전에 계획 짤 때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계획표 짤 때는. 그래서 이때는 뭐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쉰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계속 했더니, 결국 이제 그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명히 밀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걸 하는 거죠.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밀린 거, 여기서 밀린 거, 이 밀린 부분들을 다 모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하고,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다 하면 자기는 진짜 논대요. 진짜 그럴 때도 있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주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럴 때 있잖아요. 집중이 잘 되면은 진도가 빨리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로 토요일, 일요일을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이 집인데 이제 서울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토요일을 집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놀고 오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한 주 동안. 그죠?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주에는 다 소화하지 못했던 걸 빨리 소화했으니까 그만큼 좀 쉬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계획을 짜서 하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아요, 또. 왜냐면 뭐 밀리는 양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없으면은 그 다음 주 계획을 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은 조금, 약간 이제 타이트하게 짜고요. 거기서 밀리는 내용들을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우리가 밀린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죠?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일요일 날은 이제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짜는, 그죠? 그래서 계획표 짜는 시간은 뭐 많이 걸리면 이제 뭐 1시간도 걸려요. 뭐 30분에서 뭐 2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잘 잡아야 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계획표를 잘 써야지만 다음 주라든지 시험 볼 때까지 기간을 또 효율적으로, 그죠? 어떤 약간 슬럼프 없이 계획표가 있어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거든요. 공부를 쭉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획표를 짜는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표를 많이 안 짜보신 분들은 이걸 짜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공부할 걸 일단 생각해서 계획을 하는 거 말 그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킬이 좀 더 늘어요. 그죠?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같이 이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보기 이제 한 달 전이나 이럴 때 여러 과목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좀 적어가면서, 서브노트는 거창하게 적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딱 듣고 그 수업 들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죠?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갖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또 뭐가 쉬워지냐면 복습이 쉬워져요. 복습이 쉬워져야지만 뭐가 가능해요?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주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머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과목을 시험 전에 잘 정리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습을 철저히 해서 그 서브노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서브노트, 그러니까 노트 한 권 집에 있는 거나 한 권 사셔가지고 정보번호 앞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수업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적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때는 너무 이렇게 서브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게 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죠? 그런 강박관이 있어서,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깨알같이 적으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교재라든지 그 부분의 많은 내용을 어떻게든 압축하려고 하는데, 이런 서브노트는 그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가 있으면 어떤 내용 정리해야 된다. 널찍하게 쓰세요. 뭐 3분의 1로 나눠서 쓰신다든지, 반으로 나눠 쓰신다든지, 그죠? 뭐 정보 보호가 뭐냐? 정보 보호의 목표 하나 적어놨다. 그럼 한 3분의 1줄, 3분의 1 정도 남겨놓으시는데 아마 한 2줄 정도? 한두 줄 정도 적을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나머지 비워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이래야지만 서브노트를 또 만들고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시험 보기 전까지 서브노트 3번까지 만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만큼 공부는 되겠지만 그게 또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냐, 이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기본반에서 본 내용 중에서 좀 더 어려운 내용들 심화반에서 또 볼 거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반에 가서 공부한 내용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런 거죠. 정보보론 시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보론 문제가, 전체 문제가 막 여러 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공무원,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뭐 많잖아요. 그죠? 국회직 뭐 이런 모든 문제 다 통틀어서 만약에 정보보론 문제가 100문제 있다면은 그 중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매번 나오진 않고, 정보보론 시험을 토탈 해가지고 한 10번 볼 때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기본반에서 서브노트 만들 때 좀 여유 공간을 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금 더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뭐 정보 목표 적어놨어요. 기밀성, 뭐 가형성, 무결성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적어놨는데 나중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인데 거기다 뭔가 적고 싶어도 적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꼭 여유 공간 두세요. 이렇게 여유 공간 둬도 아마 한 권을 쫙 만들면은 아마 그 노트 한 권 갖다 만들면은 한 과목에 대한 서브 노트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은 필요한 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금 기본반에서 서브 노트 적는 게 한 2줄, 3줄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7, 8줄 남겨 놓는 거죠. 그죠? 7, 8줄 남겨 놓으면은 나중에 뭔가 또 추가할 내용이 있고 혹시나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어떤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그림 같은 거 본다면은 그런 것도 좀 이제 그려놓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획표랑 서브 노트, 그죠? 복습은 서브 노트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근데 복습 시기는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그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동영상 수업을 1시간 수업을 듣는데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들었어요. 듣고 바로 자는 게 아니라 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었으면은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외우고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그 작업하고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은 항상 그래요. 공부라는 건 교육학에서 말하는 게 이제 자기 전에 보고 바로 깨서 그 내용을 또 한 번 반복을 해서 보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재생력도 좋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결국은 하루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하루에 제대로 쏟아붓지 못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그날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다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더 오래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건 딴 거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0개 단어를 외운다. 예를 들어서 30개. 우리가 이제 뭐 뭔가 외우는 걸 예전에 이제 영어에서 단어 암기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영어 만약 30개 단어를 외운다면은 1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1시간을 한 번에 쓰는 사람과 나눠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30개 단어를 막 외워서 한 달 뒤에 시험 봐. 예를 들어서. 그럼 몇 개 생각날까요?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10% 생각나면 진짜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개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하지 않고 시간을 30분, 20분, 10분 쪼개서 예를 들어서 30분, 20분, 10분 쪼개서 아니면 더 잘게 쪼개도 돼요. 첫날은 30분 동안 30개 외우고 3일 뒤에 10분 동안 또 외우고 또 일주일 뒤에 10분 동안 또 외우고 2주일 뒤에 10분 동안 또 외우면은 아마 한 달이 지나고 똑같은 1시간을 썼지만 30개 단어를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맞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격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은 적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또 불합격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좀 더 이제 전략을 잘 짜서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없냐,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그죠?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거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라든지 뭐 서브노트 같은 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정보보론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각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정보보호의 개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게 어떤 거냐, 정보보호의 목표가 뭐냐, 그죠? 필요성이 뭐냐, 그죠? 용어 같은 거 이제 살펴보는데 정보보호라는 건 그렇죠. 어떤 정보 자산을 지키는 건데 이 정보보호가 예전에는 어떤 차원이었어? 국가 차원이었어. 국가 기밀정보. 지금도 뭐 국가 기밀정보가 제일 중요할 수는 있죠.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요.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 차원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개인 차원까지 넘어와서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일환으로 이제 우리 그 전산직 쪽, 그죠? 모든 시험들이 이제
지금은 다 정보보호론을 하나의 과목으로 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보통은 프로그램 언어론이란 과목을 시험 봤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론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일반 쪽으로 좀 더 많이 이제 편입을 시키고, 정보보호론을 이제 따로 또, 그죠? 과목으로 채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네트워크.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이게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PC 통신을 만들어줬고, 우리나라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천리안이나 하이텔, 라우누리 뭐 이런 거 PC 통신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터넷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만약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는 그냥 나만 쓰는 거예요. 그냥 전기만 연결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내가 쓰고, 내가 프로그램 짜고, 내가 한글 문서 만들고 이런 용도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진짜 이 사람의 어떤 정보를 훔쳐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 컴퓨터를 들고 훔쳐가든지 하드디스크를 떼가든지 복사해가든지 이게 필요한 거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뭐 어떤 집에 있는 컴퓨터도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뭐가 필요해? 왜 컴퓨터를 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죠? 심지어 이제 뭐 스마트폰도 지금 이 스마트폰이 지금 좀 원활하게 인터넷이 생긴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핸드폰이죠. 핸드폰 갖다 인터넷 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하는 용도죠. 문자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내가 어디 가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인터넷이 어디서나 이렇게 뭐 유비쿼터스란 말을 하죠.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은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내 컴퓨터로 들어와서 내 정보를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더 보호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내 정보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보호의 어떤 대상의 확대성이 굉장히 늘어난,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보보호의 정의라든지 목표라든지 이제 용어까지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목표가 3대 목표라고 해서 뭐가 들어가면 기밀성이라든지, 제일 중요하죠, 기밀성. 뭔가를 갖다가 내가 보는 정보를 남이 못 보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정보가 기밀성이고, 그 다음에 가용성. 잘 쓸 수 있어야죠. 가용성. 그 다음에 뭐 무결성.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치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기밀성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기밀성은 뭐예요? 여기가 송신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친구한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다.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일인데 중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훔쳐보려고 그래요. 훔쳐보기 도청이라고 하죠. 도청. 뭐 우리 나중에 용어 보겠지만 스니핑 뭐 이런 용어를 써요. 메시지를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누가 훔쳐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훔쳐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기밀성을 갖게 하자. 그래서 뭘 쓰게 됐냐면은 암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암호는 뭐예요? 얘만 알아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신자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공격자가 훔쳐보기로 해도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수신자는 뭘 알고 있어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암호문은 원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송신자와 수신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죠, 메시지. 이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밀성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개념이 한마디로. 그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물론 이제 정보보호 개요에 대해서만 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초창기 시험에서는 좀 그랬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무원은 그 이후에 정보보호를 이제 채택이 됐지만 우리한테는 전산직 공무원 쪽 2014년부터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2014년도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나오다가 15년, 16년 되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그 수준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겠죠. 나오고 있고 지금 군무원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만 기출문제가 뭐 몇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장들, 1장부터 쭉 우리가 여러 장을 볼 텐데 다른 장들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결부돼서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놔야지만 정보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1장 이제 정보 기호가 되고. 근데 뭐 해킹과 바이러스에서 뭐 해킹 유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해킹 유형이 한마디로 이제 공격 유형이죠. 공격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하냐.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죠. 그죠?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잖아요. 데이터를 막 삭제한다든지 막 이런 안 좋은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간단히 볼 텐데 이제 뭐 아주 중요도가 높은 그런 장은 아니고 해킹 유형 같은 경우는 물론 2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가면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그죠? 여기 5장의 네트워크 보안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는 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 은행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다. 이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이 이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계좌를 볼 일은 없어야겠죠. 그죠? 그게 접근 통제예요. 이 은행에 계좌가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 보게 할 수 있고 누군 못 보게 하는 거, 누군 쓸 수 있게 하고 누군 못 쓰게 하는 게 접근 통제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별 인증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도 인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권한이거든요. 권한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거예요. 어떤 은행 사이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은행 사이트에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우리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은행 데이터베이스면 우리 계좌, 내 계좌가 있을 것이고 내 계좌 말고도 무수히 많은 계좌가 있겠죠. 이 계좌, 이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10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1000만 명의 계좌가 있다면은 내 계좌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이 됐지만 다른 사람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요거만 봐야 되잖아. 내 거만. 내 거 계좌만. 그죠? 그게 인가예요. 권한 부여. 그래서 일단 은행 사이트로 이제 식별 인증받고 들어가도 내가 볼 수 있는 부분, 권한이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는 거죠. 다 보면 안 되죠. 내가 뭐 다른 사람 계좌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계좌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 계좌에서 뭐 마음대로 계좌 이체하고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권한 주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요게 항상 같이 다닐 거. 식별 인증, 인가 이렇게 다닐 것이고요. 그래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바이러스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한 문제씩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쪽은 절대 안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 2개 해가지고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접근 통제는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꼬박꼬박 나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효자가 되는 장이죠. 공부 양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항상 나와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우리 점수를 이제 얻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 그 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암호화랑 네트워크 보안.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25문항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한 15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15문항, 17문항까지. 굉장히 많은 문항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호화 기술은 뭐 적어도 아무리 적게 나와도 3문항에서 많이 나오면은 뭐 7문항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트워크 보안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보안은 더 높게 잡아도 돼요. 4문항부터 8문항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문항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많이 출제된다. 그죠?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뭐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화도 있고 뭐 해시 함수 쓰는 것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종류도 많고 그 안에 각각의 암호 방식들의 알고리즘도 많아요.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제 아까 그 해킹과 바이러스 쪽에서 봤던 한번 나왔던 뭐 공격 유형. 그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부 안에 이제 OS 쪽인데, 사실 OS 쪽을 많이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뭐 적게 나오면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애플리케이션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항에서 한 세 문항, 그죠? 이 정도 사이로 나올 수 있고, 오와스프 탑10이라고 해서, 오와스프라는 집단에서 이제 뭘 만든 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취약점이 있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10위까지 만들어요. 10위까지. 그걸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그 발표된 내용을 이제 문제로 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2017년 거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013년이 있고 그 전에 2010년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문제를 많이 냈었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요걸 토대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오와스프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점에 있는 것들을 10개씩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그걸 3년에 한 번씩 발표했는데 2010년에 발표하고 그 전에 2007년, 2010년 발표하고 2016년에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발표 안 하고 한 해 건너뛰어서 2017년도에 발표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보보호 관리 및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말한 프로세스는 어떤 절차 같은 거, 순서. 이 프로세스란 말은 여러분들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에서 뭐 컴 구조라든지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 이 컴 일반 쪽의 과목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어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셨다면은 앞으로 보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정보보호 있어요. 정보보호론. 컴 구조나 OS에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대다수 어떤 뜻을 쓰고 있냐면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은 원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죠.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로 올라왔다가 그게 CPU에서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건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프로그램이고 한글 프로그램은 원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겠죠. 이걸 실행해서 우리가 한글을 프로그램에 쓰고 있다면은 그때는 한글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나중에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컴퓨터 일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그거를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나 이제 정보보호 쪽에서 프로세스란 말이 나오면은 다 이거예요. 절차나 순서나 흐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정보보호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럼 뭐 갖다 해야 돼요? 정책을 먼저 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 정책이라든지 관리 프로세스, 약간 관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죠. 앞에 이제 암호화라든지 네트워크 보안보다는 조금 더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암기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약간 문제에서 약간 말장난을 좀 쳐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죠? 뭐 정보보호 관리책이 여기 또 나오고, 그죠? 근데 인증제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를 알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IS 27001부터 CC 뭐 ISMS는 이제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보통은 ISMS-P라는 걸 써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종류가 있다. 한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장에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나오는데, 일단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한 5가지 정도 법률을 볼 거예요. 지금 2개 법률 나왔는데, 이게 외에도 뭐 전자서면법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을 좀 더 볼 텐데, 아마 문제는 거의 다 이쪽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줄여서 그냥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이었는데, 그걸 이제 개정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수업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법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학, 수사를 할 때 어떤 증거를 잡는 건데, 그 이제 컴퓨터 쪽에 요즘은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어떤 디지털 기기, 거기 있는 증거를 찾을 때 쓰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쭉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 학생은 그냥 전산직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인데 9급을 합격을 했는데 며칠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을 하냐 했더니 이제 식약청인데, 명함을 줬는데 이제 그 수사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약청, 요즘 이제 디지털 포렌식적으로도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관 명함이니까 이제 뭐 경찰과 공조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은 뭐 재밌다고 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전산직 그룹은 이제 뭐 프로그램을 뭐 만든다든지 그걸 이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버를 관리하다든지 이런 일에서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장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자서 쭉 볼 거고, 이거 말씀드리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죠? 이건 이제 앞으로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중하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OT는 요 정도 이제 볼 텐데요. 일단 효과적 학습 방법이랑 정보보론 소개, 봤던 내용들, 봤던 내용 중에서는 용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할 텐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의 정보보 개요부터, 그죠? 수업을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 수업 듣기 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좀 생각을 하시고, 내 서브노트도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죠?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을 찾아서 똑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본반 정보보 기본 이론반이죠. 거기 OT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1장의 내용부터 기본반 볼 테니까요. 요거 좀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1장부터 이제 1장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